잡코리아 협찬 57분 연봉 정보입니다. 매서운 연봉 협상 속에 많은 분들의 연봉이 정체 중인데요. 잡코리아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올림픽대로 김대리님의 연봉은 아주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꽉 막힌 내 연봉, 잡코리아로 해결하세요. 이직 성공률 1위, 잡코리아.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네,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18번째 시간이죠. 3부. 그렇습니다. 네. 플라톤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분이 좀 싸질러 놓은 얘기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기 힘들어요. 감당은 지금 우리가 다 하네. 이 양반이 이 어마어마한 주장을 했는데 물론 뭐 어떤 주장은 그럴듯하기도 하고 다 같이 추첨을 통해서 축제날 디데이를 만들어서 그건 너무 바람직한 얘기긴 한데 이런 거 영화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네. 이런 세상을 그거 뭐 좀 약간 차용한 영화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보면 미래 사회를 그리면서 네. 철저하게 계급으로 나누고 그리고 아주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뭐 잘 살고 또 자기네들끼리만 이렇게 하고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배제되는 이런 그림들은 좀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는 아니지만 좀 차용됐던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한번 언급됐지만 이퀄리브리움 같은 영화 있지 않습니까? 이퀄리브리움. 예. 네. 거기 사실 원제 나오는 해리슨 버거론이라든지 그 소설이거든요. 커트 보네거트의 원작인데 거기 보면 똑똑한 애들한테 전기 충격을 준다든지. 거기 전기 충격 나와요? 예, 그 소설에 보면 그런 거 나오는데. 그리고 예쁜 애들은 일부러 못생긴 가면을 쓰게 한다든지. 왜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람들에게 다른 욕망을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미래사회가 나오는데 특히 그 이퀄리브리움에 나오는 그 미래의 모습이 네. 전기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네가 책을 안 본 거니? 네, 맞아요. 책 좀 봐. 자꾸 책 보려고 하면 전기 충격이 와서. 그래도 너 가면을 안 써서 좋겠다, 얘. 너무 이뻐도 그게 욕망을 좀 절제를 해야 되니까 그런 장면도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원작이 된 소설이 해리슨 버거론이고 비슷한데 근데 사실 그 이퀄리브리움에 나타나는 유토피아거든요. 일종의 사실은. 활동은 없지 않습니까? 약 먹으면 되고 프로작 같은 약을 먹으면 우울한 감정도 안 생기고 하는데 결국 그 플라톤이 만드는 유토피아 그런 좀 계획 통제, 이 사람의 어떤 자기 판단의 자율성, 자기 어떤 뭔가 비판의 자유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원래 플라톤은 좀 뭐 자유, 시민 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아테네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면은 전혀 없네요. 진짜 완전 통제자예요, 통제자. 그러니까 경영사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시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아테네가 플라톤이 그 젊었을 때 결국 전쟁에 졌지 않습니까? 스파르타에게 졌지 않습니까? 네. 스파르타는 강력한 병영 국가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민주주의가 그렇게 좋은 민주주의가 졌냐. 이게 대해서 이미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가 하나 들고 또 그 민주주의가 결국 나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래 허물허물해가 되겠냐. 그다음에 이제 당시 결국 아테네가 계속해서 몰락가고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강력한 힘이 필요하다. 이런 인식들이 좀 이런 걸 낳게 하지 않았나 역사적인 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 좀 우리가 봐도 지금 좀 아까 좀 이상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죽여라 장애야 죽이고 뭐 서로 배제를 하고 짝짓기를 거짓말을 해가 고의로 추첨을 뒤에서 막 조작을 하고. 이게 제일 화나. 맞아. 조작하는 게. 우리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들. 영영 못하는 거지. 맨날 이재용 같은 애들은 아닌가 보네. 정방님이 조심하세요. 기회가 많죠. 정방님이 기회가 많았을까? 정방님한테 제일 기회가 많이 갔을 거예요. 체육을 못 하셨을 것 같아. 담력이 없어서. 그게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학과 철학은 잘하셨을 것 같은데. 수학도 못해서 안 됩니다. 저도 기하학을 못해가지고. 네. 플라톤에 들어갈 자격이 별로 약간. 죽이라고 했을지도 몰라. 안 되겠다 저는. 하여튼 그런 비판들이 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자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강력한 비판자로 나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감히? 플라톤을 네. 비판해요. 네,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인데 우리 생각엔 제자가 어떻게 스승을 비판하냐지만 네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모토가 있어요. 자기는 누구누구도 친구고 아주 내 좋은 친구지만 자기의 가장 좋은 친구는 진리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은 진리다 이거죠. 진리가 나의 가장 좋은 것이기에 내가 뭐 그런 사적인 관계 이런 데 연연하지 않는다. 아까 자기 조국 망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진리가 자기는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멋있네, 그 양반도.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네. 결국 딱 한마디 합니다. 플라톤한테 한마디로. 네. 모두의 것은 아무의 것도 아니다. 맞지 않습니까? 모두의 것, 그렇네. 모두가 다 그게 뭐냐 이거지. 그럼 그렇지, 엉망진창 그렇지. 돼버린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의 지배급이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불만이 안 생기겠냐? 결국 폭동이 일어나게 되고 전복이 된다. 그러니까 결국 능력에 따라서 그 성과급으로 줘야지. 어떻게 똑같이 주냐. 능력에 따라 대우하고 모든 시민에게 정치 참여 기회는 줘야지. 어떻게 딱 소수의 계급만 뽑아가지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렇지. 하냐. 그건 맞지 않다. 이렇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먼저 비판을 하죠. 그 두 사람 사이에 벌써 뭐 민주주의와 혹은 뭐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이 벌써 여러 개가 나오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바로 이 사회주의라든지 이런 어떤 자유주의 이런 사상적인 원류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근대 현대 철학자들이 되게 위대하게 보이는데 네. 사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가 250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 2500년의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만 제대로 공부하면 서양 철학사를 사실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막 요즘 현상학이다, 요즘 뭐 해체주의 철학이다. 아니 뭐 그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빠져들다 보면 이게 뭐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너무 새말적이라 가지고 너무 네. 막 전문적이고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지금 현대 철학을 보다 보니까 도저히 하다가 포기 구조주의 철학 이후로는 도저히 못 읽겠더라고요. 읽을 뭐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 정도야. 근데 이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미 25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제기되는 정의로운 문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체는 어떻게 다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이런 국가론에 대해서 혹은 뭐 정치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네.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승하고 모든 데서 부딪힙니다. 그 나중에 진짜요? 지금 좀 있으면 이야기하겠지만 그 세계가 네. 플라톤 같은 경우는 세계가 이원론을 주장하거든요. 네. 우리 세계는 지금 감각의 세계고 아까 동굴에 우리 비유하듯이 네. 그림자 세계고 진짜 세계는 따로 있다.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이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거 없다. 세계는 그냥 현실의 세계. 그래요? 이데아의 세계가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는 이 현실에 있는 존재의 의미를 규명하면서 그 세계를 규명하는 거지 네. 이데아를 끌어들여가 규명할 문제가 아니다.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계속 부딪히는 거죠. 그 이데아에 대해서 뭐 저나 우리 정박님 또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저 정민이한테 좀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데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다른 세계인 거 아니야. 그냥 더 다른 세계? 높은 세계. 정신적으로 뭔가 더 우위에 있는 세계. 그보다는 고차원적인 세계. 약간 좀 비슷해지려고 하는데 완벽한 세계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있다고 쳐요. 네. 동그라미를 내가 정말 연습을 3년 동안 해갖고 아주 동그랗게 그릴 수 있어. 네. 하지만 얘도 정확하게 미세하게 살펴보면 분명히 동그라미가 아닐 거란 말이죠. 혹은 기계가 동그랗게 그린다고 해도 뭔가 오차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뭐 프린팅 되는 순간. 하지만 내 머릿속에 생각한 동그라미는 완벽한 동그라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그 삼각형에 네. 삼각형 또 나왔어. 네. A제곱, B제곱이지. 아니 내각의합은 180도로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거를 정말 우리가 180도. 현실에 측정을 해보면 180도를 딱 맞추는 그 만족한 삼각형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데아의 세계에서 그건 상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실제 건축물을 지어지고 우리가 뭐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결국 이걸 봐도 이데아의 세계는 존재하고 한마디로 말 그대로 현상이 있으면 우리가 현상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 본질적인 정말 변하지 않는 아까 형상 그걸 이데아라고 보고 그 형상을 모사한 게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모상
모방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뭐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 말, 우리가 볼 수 있는 말, 소 이런 것들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말의 이데아가 있고 소의 이데아가 있고 지금 현실에 있는 말과 소는 모상이라는 거죠. 그 이데아를 모방한 거고. 그런데 이제 시인이라든지 뭐 화가가 그리는 거 있죠. 화가가 소의 모습을 그린다. 그거는 영상. 그러니까 형상, 모상, 영상.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감각 세계 속에서는 결국 모상과 영상 이상을 볼 수 없다는 거죠. 네. 잘 안 와닿는다면 아주 그 완벽한 남자를 생각을 해봐요. 잘생겼고 완벽한 몸매. 네. 아주 또 튼실한 그런 남자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데아에서 가장 사람들이 이제 플라톤이 것 같아, 오늘. 제일 좋아하는 게 수학입니다. 그 수학은 안 변하잖아요. 동서공을 지나서도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데아에서 가장 자기가 아직 아까 말하고 싶었던 게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숫자. 2024. 그렇죠. 그런 거 안 변하잖아요. 이건 5,000년이 지나도 안 변하고 뭐 정말 뭐 병행 우주가 있어가지고 정말 차원이 다른 우주면 모를까. 적어도 이 어떤 우주 속에서는 그 변할 수가 없단 말이죠. 목성에 가서 2 곱하기 7은 14가 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플라톤이 생각하는 전형적인 이게 이데아다 이거죠.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것.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 이거를 좀 확대를 하면 결국 인간의 몸은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도 몸에 세포가 그쵸. 생성하고 우리 뭐 몇 달만 지나면 세포가 완전히 다 교체되는데 그렇지만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불멸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에 비유하자면 몸의 세포는 일종의 감각세계 현실이 되는데 이데아는 우리 영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부정을 했다.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오, 정말요? 야, 아직 안 자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게 이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그러면 이데아를 어떻게 아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그 이데아에서 그치, 우리가 보이지도 않고 이데아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현실을 살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러면 그러니까 플라톤이 완전히 여기서 이제 이게 국가에 다 나온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사람이 우리 영혼이 원래 불멸한 영혼이 이데아의 세계 안에 있다가 육체에 들어올 때 망각의 강을 걷는다는 거예요. 일종의. 망각의 강. 레테의 강처럼 모든 걸 잊어먹는 강.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딱 정신이 들어서 깨어날 때 이데아에 있었던 기억이 잊어버린다는 거죠. 육체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이데아의 세계가 어딘가 있군요. 있다고 상정하는 거죠. 이 사람은. 관념에 있든 뭐에 있든 어쨌든 이데아의 세계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거기를 갔다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이제 거기에 있다가 이제 그 영혼이 망각의 강을 건너서 이 인간의 육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비슷하죠. 윤회라는 여러 가지 비슷한 느낌이죠. 영혼이 우리가 있다가 죽으면 다시 영혼은 그렇죠. 몸을 그런 거죠. 윤회 인도의 어떤 윤회 사상하고도 비슷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데아를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연에서 여러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도 보고 말도 보는데 말도 A라는 말 보고 B라는 말을 보고 C라는 말 보지만 말은 다 다른데 우리가 말이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말의 이데아를 되살아난다는 거죠. 그걸 상기한다고 하는 거죠. 이게 되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말에 이데아가 있다. 말에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A, B, C 말이 다 다르지만 그걸 말로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거죠. 일종 개념으로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데아는 어떻게 보면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그죠? A, B, C, D가 다 다르지만 공통의 어떤 조건이 뭐냐. 이 말은 젊은 말이고 이 말은 병든 말이고 이 말은 건강한 말이지만 이걸 공통적으로 우리가 말이라고 부를 수 있는 뭔가가 있다. 그게 바로 이데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결국 해상을 하면서 상기를 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맞아. 이데아에 있었지. 그 이데아에 돌아가고 싶은 동경. 이게 삭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플라톤이 뭐라 불렀냐면 바로 에로스라 부릅니다. 에로스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에로스가 바로 플라톤에게서는 이게 에로스입니다. 에로스가 거기랑 상관이 있어요? 이데아를 그리워하는 것들. 그래서 플라토닉 러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 그거 사실 묻고 싶었거든, 진짜. 플라토닉 사랑이 거기서 시작된 건지. 그 이데아에 대한 사랑이 바로 플라토닉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떤 모상이라든지 감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본질적인 관념, 개념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육체라든지 이런 데 집착하는 게 아니죠. 감각, 쾌락에 집착하는 게 아니죠. 고차원적인 사랑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정 의원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할 때 본질적으로 여기는 어떤 상기, 되살리냐면 사랑의 이데아를 떠올리는 거죠.
사랑이라는 거에 사랑이, 대한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에 대한 이데아를 떠올리면 이 사람이라는 것보다 그렇죠. 사랑이라는 그렇죠. 개념. 근데 예를 들어 뭐 정민자보다 부인하고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했는데 부인하고 살아보니까 싸움도 하게 되고 갈등도 빚게 되고 예전에 그래 좋았던 모습들이 좀 아쉬운 모습도 많이 보이게 되면서 싸움 안 해요, 저희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육체와 감각적인 게 불완전하다고 느끼게 되잖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면 어쩔 수는 없잖아요. 완전한데.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이제 이 영혼이라는 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대체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해서 그 사랑의 그 이데아를 떠올려 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의 이데아도 있겠죠. 근데 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모든 게 불완전하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야, 역시 이거는 결국 불완전하게 되고 결국 나의 영혼은 내가 정말 본래 있었던 이데아로 난 에로스의 날개를 타고 날아가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죽음이라는 것들을 플라톤에서는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나는 이데아의 세계로 간다는 거죠, 이제. 그럼 그렇게 소크라테스 죽인 걸 그렇게 억울해하지 말아야 되나? 그렇지. 억울해한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보면 소크라테스는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어서 억울하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여튼 그 에로스라는 게 저는 그 굉장히 에로틱한 약간 그런 걸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플라톤의 에로스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에로스는 플라토닉 러브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데아 세계 속에 있는 사랑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데아로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한테 지금 결여돼 있잖아요. 부족하잖아요. 내한테 모자란 것들을 동경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사랑. 흔히 말하는 그 사랑 이데아를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런 사랑의 이데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상기를 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움을 본다든지 아주 착한 행동을 볼 때 우리는 전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감동에 몸을 떨게 된다는 거죠. 그 이데아가 기억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뭐 어린아이를 교통사고에서 구했다든지.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감동하고 전율하는 게. 그렇죠. 우리가 진리를 체득하게 됐다든지 너무나 착한 행동을 목격하게 됐다든지 너무나 아름다운 어떤 사람이나 인정의 아름다움 이런 걸 그리고 모습을 보게 될 때 이 감동이 밀려오면서 이데아의 기억이 상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감동을 뭐라고 하냐면 플라톤은 바로 인간이 신이었을 때의 기억을 상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인간이 신이었을 때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거다. 인간은 본래 신이었다는 거죠. 이데아의 세계에 있을 때 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이 이 육체의 감옥에 있다가 결국 에로스의 날개를 타고 다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민여님의 이데아는 약간 좀 쇼핑 쪽에 많이 꽂혀 있었던 모양이야. 좋은 거 사는데 온몸이 전율하잖아. 그러게. 그럼 그런 건 무슨 차이예요? 막 감각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고 네네. 이성이 더 발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플라톤은 규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바로 그 감각이 발전한 게 예술가들이잖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예술가 그중에서도 시인을 바로 자기 이 국가에서 추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추방이요? 네. 난 그날에 갔으면 바로 추방이었다. 추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추방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감각이 발달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바로 예술이라는 거는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지성에 호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데아를 인식하는 게 지성이잖아요. 이성과 지성인데 그래서 너무나 예술은 즐겁고 고통스러운 걸 너무나 적나라하게 묘사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가 이런 거죠. 호머 있잖아요. 호머가 시인이잖아요. 호머가 일리어드, 오디세이아 이런 거 보면 일리어드 보면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영웅 아킬레스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불사의 영웅인데 이 아킬레스 건 때문에 그 아킬레스가 망령, 유령이 되어 나타나가지고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죽어보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났더라. 이런 말을 이제 막 정답에 묘사하니까 이거 봐라 이거지. 이 시인이 이런 말 하면 이 교육이 얼마나 안 좋겠냐고. 이 불멸의 영웅조차 이거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죽음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전쟁하겠냐고 나서가지고 왜 이런 그걸 적나라하게 강조하느냐. 또 그 아킬레우스 시체를 이제 적진에서 그 어떤 아이아스라는 영웅이 적진에서 빼돌려 오거든요. 그 사실 자기 편에 그 장군의 시체를 빼돌려오는 거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그래서 아주 용기 있는 행동이라 가지고 결국 이제 그 아킬레우스의 갑옷과 투구 흔히 말하는 유품을 누가 차지할 거냐 이 가지고 경론이 벌어지는데 시체를 갖고 온 아야스가 아니라 꾀돌이 오디세우스한테 이걸 주자 하니까 이 아야스가 그렇게 훌륭한 영웅이 막 미쳐 날뛰거든요. 왜 내 안 주냐고. 왜 이걸 안 주냐.
아니 그러니까 이 영웅을 영웅답지 않게 그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영웅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뭐 나는 보통 사람인데 뭐 하면 어때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도덕적인 타락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모든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니까. 그래서 시인을 쫓아내야 된대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제가 그때 또 불금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 감정을 적나라하게 욕망을 적나라하게 표출하면 우리가 이게 문명사회를 위협할 수가 있죠. 지도 자격도 없고. 바로 그런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타락의 원천이 되니까 이렇게 너무 즐거울 때 미친 듯이 즐겁고 슬플 때 너무 슬프면 이 희노애락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거기에 딱 맞는 시인이 그 원태현 시인 아니에요? 원태현 시인. 손가락으로 최대한 크게 원을 그려봐. 그걸 뺀 만큼 널 사랑해. 뭐 이런 시 쓴 사람 있잖아요. 그죠? 들어본 것 같습니다. SNS 네. 의사 선생님이 내 뭐 심장이 고장 났대. 오그라들어. 그걸 치료하려면 네가 필요하대. 뭐 이런 시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걸 자극하잖아요. 감성을 자극하잖아요, 자꾸. 손가락만 자극하는 건데 손가락이 막 오그라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을. 그런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도 어릴 때 어떤 부모님들이 이런 책 읽지 마라 이러잖아요. 서술책 읽지 마라. 사실 그 부모님들은 바로 플라톤의 후예들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런 이야기야. 야한 소설 읽지 마. 그 이상한 애 버린다. 네네. 그게 사실 그게 나온 거죠. 아니 우리 예술로 그림도 보고 싶고 글도 보고 싶은데 부모님 입장에서 이건 도덕적 타락하고 애가 일찍 이 발랑 까진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단속하는 게 사실 이 플라톤의 이 도덕 예술이 인간을 타락시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실은 그 톨스토이조차도 예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을 하거든요. 톨스토이가요? 네, 톨스토이는 소설가지만 예술이 인간을 타락한다, 도덕 감정을 타락한다. 네. 그래요? 네,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그것도 플라톤의 후예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지금 검열하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마강수 그 소설, 마강수 교수의 소설을 검열한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네. 도덕적 타락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플라톤의 후예들이 막 칼질을 하는 거예요. 전두환도 플라톤의 후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감성에 너무 호소를 하다 보면 이런 어떤 특히 시 이런 어떤 호머라는 게 감성에 너무 호소하다 보면 결국 우리 인간이 왜 이성 대신에 감성이 너무 앞서면요. 폭력이 지배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폭력이 행동에 지배 원리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감정에 따라 행동하면. 기쁘고 슬프고 야 화낼 때 화내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치고받고 싸움하겠죠 결국. 화낼 때 화내야 되니까 나도 이제 화낼래 너도 화낼래. 화내다 보면 서로 주먹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사실 이건 좀 여담인데요. 권력자들은 우리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나 북한의 김정일 같은 경우는 경호원들 있죠. 경호원들에게 절대로 서로 반말을 쓰지 못하게 해요. 경호원들끼리? 네. 왜요? 아무리 직책이 높고 낮아도 서로 존댓말 쓰게 해요. 왜 그렇죠? 치명적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근처에서. 이 사람들끼리 반말을 하고 하다가 혹시나 자기들끼리 감정이 격해지다 보면 불상사가 벌어지고 치명적인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존댓말을 쓰게 만들어요. 그렇게 일리 있네.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하급자에게 존댓말 써야 돼요. 서로 했습니까? 군대에서 왜 단아까 쓰는 거 아시죠? 그게 다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존댓말 쓰게 만드는 거라고 막 반말 쓰게 하면 사고가 더 커지거든요. 감정이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는 거군요. 절제하는 식으로 하는 거. 단아까 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근데 부부 중에서도 이건 좀 딴소리인데 부부 중에서도 왜 막 그 존댓말 하는 부부들 있잖아요. 서로 그러면은 이게 좀 덜 싸우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존댓말하면 거리감이 확보되거든요. 싸우더라도 개싸움은 안 하게 되지. 욕까지는 안 가게 되지. 그렇죠. 네. 존댓말 하세요? 저요? 네. 우리는 싸우질 않으니까. 싸우질 않으니까. 우리 정민현님이야말로 진짜 존댓말 좀 써봐요. 한번 노력해 봐야겠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결국 이제 감정이 지배하는 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시인은 추방돼야 된다. 그럼 누가 이 교육을 담당하냐? 철학자. 철학이 철학의 왕이구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국가에 나온 얘기는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국가에 나온 이야기는 뭐 그래도 좀 더 남아 있긴 한데요. 아직도 남았어. 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서 그 양반. 국가가 10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그 10권이 아주 지금 현대와 다르지만 그래도 10권이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이게 뭐 많습니다. 국가 그래서 근데 다 할 수는 없고요. 뭐 어쨌든 뭐 준비한 거 좀 더 해봐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시인 추방론이라는 게 바로 교육적인 효과가 하나 있고.
또 아까 말씀대로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라는 건 결국 뭐냐면 영상을 재현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데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흉내낸 모상이 있는데 있고. 그럼 소하고 말이 있는데 그 소말이 이렇다 저렇다 이거 한 것밖에 더 되냐. 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도 너무 격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울로 비친 것을 가지고 이거 좋다 나쁘다 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술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진짜다라고 주장한 사람은 이 가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시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시 좋아하는 사람들 다 떠나니까 다른 걸로 좀 넘어가요. 이제. 네. 원태현 팬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동그라미 그래요. 근데 이제 플라톤 비판 중에 아까 딱 하나만 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이해하자면 네. 그 가장 비판한 사람이 칼포프예요. 칼포프? 네, 칼포퍼. 네, 영진 씨가 잘 아시지만. 네, 알죠. 네. 칼포퍼. 네. 뭔데요? 포포. 누군데? 이렇게 순진하게 물어보냐. 블랙스완. 그러니까. 네. 블랙스완?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검은색, 과학이라는 것들, 과학이라는 게 항상 과학이 성립하려면 반증 가능해야 된다는 거죠. 네, 반대 네, 네. 증명이 가능한 게 네. 돼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백조는 흰데 검은 백조가 나타나면 그건 무너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반증이 가능한 그게 성립하는 게 이제 과학의 어떤 열려 있는 그거다. 뭐 이런 어떤 과학 철학, 인식론 이 분야에서 아주 활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여기서 플라톤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닫힌 사회의 원흉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판한 사람이 플라톤이라든지 마르크스라든지 헤겔 같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역사의 목적이 있고 법칙이 있고 네. 뭔가 계획을 하고 통제를 해가지고 어떤 좋은 걸 만들자. 이상 국가를 이상 만들어낸. 국가는 그게 결국은 20세기에 뭐로 나타났냐면 히틀러의 나치즘, 파시즘 네. 그리고 스탈린의 전체주의로 나타나서 결국은 선의로 만들어진 정책과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희생하는.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바로 그 원조가 플라톤이다 이거죠. 뭐 이런 뭐 교육을 시키고 공동생활하고 네. 통치를 선발하는 방식에서 결국 이 사람은 개인보다 사회가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라든지 그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줘야 되잖아요. 네. 인간 그 부모가 아무리 자식 보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저렇게 살아라는데 그렇게 살아가 잘 살았어요. 뭐 출세도 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면 행복하네요. 공허감이 느껴져요. 자기 인생이 내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조종되는 느낌이고 그 뭔가 붕 떠 있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또 이게 과연 플라톤의 방식은 이게 맞는 건지 이런 어떤 좀 의문도 들죠. 제가 너무 원태현 시인을 좀 약간 희화한 것 같아서 갑자기요? 사죄의 의미로 원태현 씨 시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음악 하나 깔아주시고 제목 추억 공사 중 사랑 통행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시만. 현재 미련 구간 복구 공사로 인해 사랑 통행이 금지되어 오니 다른 사랑을 이용하시거나 부득이한 분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구가 끝난다 해도 예전 같은 통행은 어려울 것 같으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추억 공사 중이라는 시. 이분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죠. 너무 순수한 분이에요.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왠지 안 사생활은 하셨을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연애만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시가 너무 진짜 주옥 같아. 사랑꾼이네. 이분은 그럼 다 이런 류의 시만 쓰셨어요? 그렇죠. 미안해요 하느님. 나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느님의 신뢰를 받아 그 능력을 조금이라도 부여받는다면 너만 사랑한다 뭐 이런 거. 아이고. 네. 시라는 게 문학 장르 중에는 가장 오래된 장르 아닙니까, 사실? 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뭐 그 일리아드 오디세이 네. 이것도 시인 거잖아요, 결국. 그렇죠. 서사시. 서사시니까. 네. 그리고 뭐 가장 오래된 형식 중에 하나인 뭐 노래 뭐 이런 것도 결국은 시라고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니까. 네. 시에 이제 음을 붙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시를 너무 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플라톤 시. 플라톤 시. 네. 근데 진짜 주옥 같은 시간 너무 많다. 그런 거 많이 쓰셨나 봐요, 연애 편지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뭐 바보입니다. 너밖에 모르는 바보. 그 네. 가사 제목 아니에요? 노래 가사 같네. 내 머릿속에서 자꾸 뛰어다니느라고 너 많이 힘들지 뭐 이러고. 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네네. 자, 플라톤. 네. 자, 이제 어떻게 플라톤 이제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할까요? 자, 결국 이제 결국 플라톤은 한마디로 말해서 네. 이제 신과 함께 요즘 영화가 있는데 신과 함께? 네, 그런 천만 영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보셨어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봤죠. 보는 거죠. 네. 잠깐만 봤다고 하면 안 되나? 아니야 봤어. 왜? 집사람이랑 같이 안 봤구나. 이거 편집해 주세요. 신과 함께 봤죠. 재밌게 봤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플라톤은 재미없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별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꼭 천국과 지옥을 떠나서 다른 세계가 있다고 보는 세계가 거죠. 있다? 네, 세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거는 종교가 대체로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있다고 보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크게 사후 세계에 대한 거는 세 가지 관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네. 문명권에 유럽 기독교 문명권이라고 봅시다. 유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심판, 기독교 심판 개념을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이 있고 결국 네네네. 사후라는 게 존재한다고 보는 거죠. 천당이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윤회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계속해서 돌고 도는 것들. 사후 세계는. 네. 근데 중국이 참 재밌는 게 중국은 역사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역사요? 네, 역사의 이름이 길이 빛나리라. 역사의 이름을 더럽히리라. 역사라는 것들. 당신은 우리 사마천의 사기를 배웠지 않습니까? 네네. 사마천은 역사를 가지고 당시 한무제와 대결을 한 거죠. 역사는 나를 평가하리라. 이거죠. 신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윤회의 사선이 나를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 역사는 나를 평가를 해. 그러니까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인도적인 의미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많이 들죠. 그 당시가 아무래도 그 오리엔트라는 거는 그 당시엔 선진 지역이었어요. 페르시아라든지 이쪽에. 그런 의미에서 볼 수가 있겠죠. 이집트 같은 경우는 영생 쪽이었나요? 그럼 혹시 사후라는 게 그러니까 이집트도 이제 일신교가 있고 다신교가 있었는데 그 일신교를 세우려고 했는데 결국 다신교 문화, 그 다신교지 않습니까? 이시리스, 오시스 다양한 신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신교 전통 속에서 나중에 태양신도 나왔지만 일단 다신교 전통이 더 강했다고 보죠. 다신교 전통 속에서는 이제 이집트의 벽화라든지 투탕카멘 이런 피라미드를 볼 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새로운 부활이라든지 이 개념을 믿은 거죠. 부활 뭐 이런 것들의 개념이 이집트에서 시작이 됐군요. 그래서 이렇게 부패하지 않게 잘 처리해갖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언젠간 다시 그렇죠. 살아날 거라. 네.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미라. 몸이. 네. 아낙슈나문. 이모탭. 이모탭. 하여튼 뭐 그런 사후 세계가 있는데 이 신과 함께란 영화에서 사후에 막 그 여러 지옥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물론 이제 거긴 굉장히 세분화됐지만 사후에 어딘가를 간다. 사후에 내 육신이 아닌 뭐 영혼 이런 것들이 어딘가를 간다는 개념은 우리 플라톤 아저씨가 이데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현실은 허상이고 그러니까 이 현실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항상 좀 더 이데아의 본질의 세계로 항상 나아가면서 나와 국가의 어떤 참된 모습을 항상 깨달으려고 노력해라. 이게 이제 플라톤의 어떤 철학의 의미가 되는 거죠. 개인과 국가의 어떤 참된 모습이 뭐고 참된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이데아를 전제로 해야지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나 그런 세계는 없다. 지금 존재하는 세계에서 우리는 가장 이 존재하는 세계를 가장 훌륭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된다. 운동을 해야 된다. 예,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플라톤은 어쨌든 이데아의 세계가 있으므로 거기에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기 위한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건 아니고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답들을 좀 찾아내자. 그렇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그 영화로 따지면 인터스텔라 쪽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군요.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렇죠. 그 딱 적확한 표현이십니다. 내가 이래서 이 땅백이 아직 살아남은 거예요. 뭐야? 아니 그렇게 보면 이데아는 매트릭스에서 빨간 약을 그렇죠. 먹은 네오와 그 같은 거죠. 빨간 약 하셨지 않습니까? 빨간 약이란 팟캐스트를 했어요. 그래요? 매트릭스와 인터스텔라 이 두 영화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거기서 써먹은 거죠? 응? 거기서 한번 써먹었죠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막 생각한 거예요. 지금 막 돌려막기 여기저기서 하느라고 힘드신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써먹은지 잘 몰라. 그리고 너도 한 6개씩 해봐.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플라톤 요 책을 좀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일당백의 이데아를 상정을 해놨습니다. 네. 뭐예요? 한 회당 광고 6개씩 들어오는. 브라보다. 그래서 우리 끝날 때마다 고기 파티시 한 번씩 하는 그런 이데아를 꿈꿨습니다. 네. 교실 이데아. 진짜 녹음실 이데아네. 네. 교실 이데아. 그 서태지의 이데아가 바로 그런 거죠. 그럼 서태지 씨가 그 책을 읽었나? 이데아라는 것들, 네, 그럴 수 있네요. 교실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천재 맞네. 그 이데아에서 이데올로기란 말이 나온 거겠죠? 아이디어가 나왔죠. 이데아에서. 아이디얼하다. 아이디얼리즘, 이상주의. 네. 그건 비슷할 수 있겠네요. 거기. 보통은 이제 이데아에서 아이도스 형상 이런 말도 나오고, 네. 이데아를 아이도스 형상이라고 하고. 우리 조금 아이돌 같은 것도 비슷하겠네요. 아이돌. 네, 우상이지만 그건 우상이죠. 아이돌. 우리 아이돌 스타 지금 우상이잖아요. 아이디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돌레죠 보통. 그게 본래 그리스 말로는 이돌레인데. 네. 아이돌이. 네, 이돌레죠. 야, 그리스어도 하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제 18번째 책으로 플라톤. 네, 대체적으로 이제 대화 표현이 워낙 이제 방대한 양이다 보니까 그 중에 국가. 라는 책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네. 우리 정민여님은 플라톤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제가 평가할 그런 처지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저는 반대. 저는 아리스토텔레스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네. 이론론자시네. 네. 이건 뭔 소리야. 지금 당장 사는 게 중요하지.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성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네, 태보적인 입장. 그런 남자 좋아요. 나쁜 남자 같잖아. 아리스토텔레스 내 스타일이야. 네, 여성에 대해서는 좀 서성에 비해서 아주 좀 한 수 아래로 많이 봤죠. 네. 그런 남자를 정복하는 재미가 있어요. 네. 뭔 소리니? 그런 남자 좀 정복하지 그랬어. 왜 이상한 정복해갖고. 우리 돈가스님은 2부 잠깐 쉬셨던 것 같은데. 예. 어떻게 플라톤으로 영화 하나 또 만드시죠? 플라톤의 러브를 주제로 한. 플라토닉 러브. 네. 근데 저는 좀 그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해서. 오빠 이쪽도 아리스토텔레스파야. 그러니까 사랑 영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요? 네. 아니 이건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플라토닉 러브는. 지금 3시간 동안 뭐 들었어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고차원적인. 그렇죠. 에로스의 날개를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또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되죠. 우리 정광님이 끝으로 네. 우리 플라톤이 2018년 이제 정말 이 적폐청산도 한참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남북 간의 협력이 또 증대되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플라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요. 아니 결국 플라톤은 하나의 어떤 사상이나 지식이 아니라 결국은 플라톤이 왜 대화편을 써가지고 지금 이 대화 형태로 이런 책을 썼을까. 결국은 지금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나와 같이 진지하게 당신의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접근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2500년 전 이야기 그때 애들 여성 공유를 하니 그 유치원을 보내 이거가 아니요 획기적이었어요 그 부분이. 그것만 들렸는데 나는. 사실은 플라톤은 결국 플라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거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국가나 공동체가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나라를 만드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제대로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데 자 과연 어떻게 이제 이 행복을 찾기 위해서 개인과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평생을 이제 고민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는 이게 플라톤의 길이라고 그 일본의 아주 유명한 일본 학계의 덴노라고 불리는 마루야마 마사오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는데 일본 좋아하죠. 아니 좋아하는 건 아니고 좋아하죠. 자주 나와. 자 그래서 마루야마 마사오가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법철학자 한스 켈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스 누구요? 한스 켈젠. 독일 사람이에요? 헌법법률 명령조례 규칙하는 거 있죠. 법의 단계에서 헌법이 제일 위에 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한스 켈젠인데
이 사람이 유태계로 미국을 망명했거든요. 2차 세계대전 앞두고. 근데 그 사람 이 플라톤의 길이라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에게 절대적인 정의라든지 진리는 있는가? 그런 건 없다. 정의는 환상이다. 진리는 환상이다. 네. 그런데 환상이 때때로 현실보다 강력하다. 인간에게는 집념이 있어서 아무리 그것이 환상이라도 그것을 향해서 나아간다. 그리고 인간은 피와 눈물을 흘리면서도 플라톤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간다. 이 말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길은 어떤 이상과 그렇죠. 꿈이 있어야지만 네. 극복하지 이 현실만 갖고서는 극복할 수 없다. 우리가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음미해볼 만하지 다시 않나. 플라톤 편으로. 진짜 멋있다. 간지나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민현님이 겪고 있는 현실의 이 네. 차가운 냉혹한 현실. 이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이데아 같은 게 한 차원이 높아야 되는 차원이 거죠. 높은 뭔가가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한은 뭐 자본주의 입각엔 예를 들어가지고 통일을 하자. 북한은 사회주의 입각은 통일을 하자. 그런 거 받고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럴 땐 한 차원 높은 어떤 가치 개념이 튀어나와야지. 고려 연방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 그게 이제 북한이 제시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게 돼야 되는 거죠. 조심하세요. 여기 위험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있고 사회주의가 있는데 그거를 자본주의도 문제점이 많잖아요. 공해가 네. 나오고 사회주의도 공해가 나오죠. 그럴 때 나온 게 생태주의잖아요. 환경주의. 어. 생태주의로 이제 하나의 어떤 우리 산업의 발전의 모델을 바꿔보자 하듯이 이건 뭐 제 이야기는 아니고 그 백낙진 교수 서울대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인데 그 일일이 밝히지 마세요. 그냥 교수님 것처럼 해. 그냥 정말인 걸로. 하여튼 좀 간지나게. 하여튼 한 차원이 높은 게 있어야지. 그 네네. 플라톤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쭉 이게 들으면서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 양반이 대화로 결국은 답을 도출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이얼로그. 예, 이 책의 모든 제목이 다이얼로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 갈등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무엇으로 풀 것이냐. 결국은 대화로 그렇지. 풀어야. 예전에 그 원전 문제도 한번 우리가 집단 토론 등을 통해서 한번 답을 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랬더니 물론 뭐 그것도 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하지만 네. 그 갈등이 지속되거나 심화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사회적 비용보다 분명히 적을 것이다. 네, 그런 의미에서 어떤 문제,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답은 없을 수 있으나 네. 이런 방식을 통해 대화 방식을 통해서 우리 가장 좋은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게 플라톤 철학 핵심입니다. 그 변증법 냄새가 좀. 플라톤 철학이 바로 대화를 통해서 이 변증법으로 군더더기를 제거하고 딱 본질을 깨뚫자 이거거든요. 꿰뚫었어 내가. 본인이나 와이프랑 대화하세요. 아니 대화를 하지 않으면 그게요. 그러니까 아니 그리스 말로 제가 들어보니까 디알로콘 해가지고 그게 짐승이거든요. 디알로콘이라는 말이 뭐가요? 예. 그게 뭐냐면 말을 못하는 것. 그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그만큼 대화가 인간의 가장 고유성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대화라는 거죠. 다이얼로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핵심을 깨뚫었습니다. 네. 우리 집안은 문제가 없어 대화할 게 없어요. 아니 되게 갈등이 없어. 대화 회피하는 스타일이시잖아요. 싸움 피하고. 네. 대화가 가득한 2018년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길고 긴 우리 플라톤은 이제 여쯤에서 우리 다음 책은 좀 쉽게 하나 가죠. 우리. 네, 뭐 하시죠. 네. 네. 아니 뭐 누가 이렇게 그 댓글도 보니까 뭐 이렇게 추천하시는 책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조지 오웰 1984 해달라는데 그건 좀 내용이 좀. 네. 1984. 1984. 멋진 신세계와 비슷한. 네. 뭐. 재밌겠네. 근데 좀 빅브라더 빅브라더 나오고 통제사회 뭐 똑같 이런 느낌이라서. 그렇죠. 지금은 조금 다음에 한번. 네. 우리 좀 이렇게 밝고 가벼운 책. 뭐 할까요? 혹시 뭐 할까요? 영책에서 한번 다뤘던 거 그거 해볼까요? 뭐야? 그 위대한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 그거 내가 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 개츠비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전 남친을 생각해. 위대한 개츠비는 할만하죠. 걔가 개츠비였어?
아니 그냥 여자들은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전 남친 생각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 보면서. 위대한 개츠비는 바로 미국인의 가장 사랑받는 소설이죠. 미국인의 가장 사랑받는 소설이고 미국의 정체성을 드러낸 소설이라고 가장 고평을 받고 있죠. 하긴 위대한 개츠비 정도는 100권의 책 안에는 분명히 들어올 만한. 네. 그렇죠. 미국이라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19번째는 Great Gatsby. 네. 영화도 여러 편 나왔죠. 10편이나 나왔어요. 여러 편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그렇습니다. 한 5편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70년대 나온 거도 하고 최근 나온 거도. 그 레오나르도 데카프리오 하고 그 친구 나왔던 로버트 레드포드 70년대. 그래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19번째 일당백 책은 위대한 개츠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은 일단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오늘도 끊임없는 지식의 보물창고 풀어내주신 우리 정박님 그리고 옆에서 늘 편집점 잘 생각하시면서 녹음에 참여해 주신 우리 돈가스님 순간순간 천박함을 무장해 주신 죽는다. 우리 정민여님 덕분에 우리 일당백이 살아나고 있어요. 그럼요. 활용점정이죠. 네. 자, 우리 세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